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대손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대손의 요건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렇죠. 파산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회수 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100만원 이하의 채권. 51번에 2번은 사실상 대손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회수 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만원 이하의 채권. 소액 채권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여기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6개월이 이상 지나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적용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 답은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기간이 틀렸죠.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대여를 제외한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자, 1번에 보면은 법인 특수관계에게 무상대여를 제외한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상대여를 안 해주면은 이거 세무조정 안 하나요? 이거 특수관계인인데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도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대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세무조정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죠?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수행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하는 건 맞는데 무상대여를 제외한 이 부분에서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365분의 1, 그러니까 하루당 이제 적용하는 적수가 있어요. 그래서 365일만큼 해주고 1월 1일부터 만약 12월 말까지라고 하면은 적정 이자율, 가중평균 이자 차입, 아니면은 당좌 이자율 해가지고 계산된 금액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법인에게 받은 이자를 빼고 계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액은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맞죠? 네, 3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법인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 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원칙은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좌 이자율로 쓰긴 하는데 원칙은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과세 표준 계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손금이란 사업연도의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 큰 경우 동차액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큰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이 이제 결손금이다 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비과세 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법인 세법상으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자산에 생기는 소득 등이 있다. 비과세 소득이 이제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법인 세법상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실 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항상 일치? 아닙니다. 왜냐? 2월 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하고 회계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은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맞죠? 네,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은 법인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기억에서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자, 기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2월 결손금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은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차감된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손금까지는 맞는데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차감되지는 않죠. 왜냐면은 2020년 이후는 시한이 15년의 기간이 존재를 해요. 근데 2019년 12월 말까지는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한이 넘어가 버리면은 2월 결손금 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법인 세법 등에서 규제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죠. 니은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공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총부담 세액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이 있다. 디귿에 대한 부분이죠. 세액공제. 그렇죠.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로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가세액 등이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걸 미리 납부한 거. 그래서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3일의 자료를 기초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 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금액은 무엇인가? 입니다. 5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식을 좀 적어줘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한도액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밑에 부분은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제 국외 소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도액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외 소득은 과세 표준에 포함된 국외 원천 소득이 3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과세 표준이 얼마냐면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큼 나눠주시면 되고 거기에 250만 원, 2천만 원만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도 금액이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아까 이제 300만 원 나왔던 부분은 요거는 이제 세무상 한도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액이고요. 그 300만 원을 넘겨서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이 요게 이제 어떤 금액이냐면은 그거죠. 외국에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300인데 외국에서 250만 납부했으니 이 금액만큼 전액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사업 연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 책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과세기간이고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세는 정간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12월 결산 말일은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간에 만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 결산일이 만약에 6월 말일 수도 있고요. 9월 말일 수도 있고요. 3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월 말, 요거는 12월 말, 요거는 6월 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세금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전제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인적사항이 다르면 세금 부담 능력도 다르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맞죠.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은 세금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여 과세는 조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진 적용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는 연봉이 3천만 원이고 누구는 연봉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소득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는 조세가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은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다. 이거는 맞죠. 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므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열거주의인 거는 맞는데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뭐예요? 그렇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돼요. 유형별 포괄주의라서. 그 다음에 4번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번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누진 적용을 한다고. 그래서 세금의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전제하에 과세는 조세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은 역외 탈세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신문기사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역외 탈세입니다. 자, 이 문제 역외 탈세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온 적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홍콩에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는 한국과 홍콩 중 어느 국가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걸까? 왜냐면은 이 문제가 한국에 살면서 홍콩에 있는 기업체를 운영한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운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과 홍콩 두 곳에서 모두 소득세를 거둔다면은 도저히 기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가 사실 한국 쪽하고 홍콩 쪽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이제 한국에서 걷어들이고 홍콩에서도 걷어들이면은 사실상 기업하기는 좀 힘들긴 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때문에 각국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 조약을 맺고 누가 세금을 거둘지를 미리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세금을 거둬들일 거냐 아니면은 홍콩에 있는 세금을 거둬들일 거냐 이거 미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세금 납부자의 거주지 즉 위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국내외 소득을 걷어들이라 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홍콩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홍콩 쪽에서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큼은 세금을 부담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는 데다 모호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역의 탈세의 혐의자는 이러한 법체계의 허점을 악용시켜버립니다. 이런데 머리 쓸 거면 좋은 데 쓰면 좀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작하고 영주권 등을 동원해서 한국에 살지 않는다는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소득세인 경우에는 183일 이상 거주를 하면은 거주자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뭐 애매하게 뭐 181일, 뭐 180일 뭐 이렇게 해서 비거주자로 잡아놓으면은 국외에 있는 소득은 거둬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체류 일수를 조작을 해요.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소득만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 등을 동원을 해서 한국에 살지 않는다는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영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 뭐 딱히 그런 건 없죠. 영주권 산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신 이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인 홍콩 등에 살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소득세가 한국보다는 홍콩이 더 낮다는 뜻이 돼요. 세율 자체가. 소득세 한국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콩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나 182일 정도만 거주해서 나 비거주자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주권도 이렇게 바꿔버리고 여기 탈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악용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관련이 이제 깊은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을 한번 짚어볼까요?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도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둘 다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 점이 세금이 좀 커져 버리니까 한국에서 차라리 이거를 비거주자를 만들자. 그냥 여기 탓을 하자라는 뜻이고 홍콩에서 그냥 세금을 그냥 걷어들이자라는 거를 이제 좀 더 싼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쪽이죠. 그래서 한국이 세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거주자로 바꿔놓고 이거는 국내 소득만 이제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홍콩에 있는 세금도 이제 세율이 낮으니까 낮은 세금을 납부를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이제 이게 몇 번이냐면은 답이 1번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을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9개까지 벌어들인 것까지 세금, 홍콩의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으니까 차라리 그냥 홍콩에 그냥 세금 내자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탈세 시도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의 핵심의 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한번 볼까요? 자, 2번 봅시다. 모든 거주자가 중간 예납 대상자는 아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 예납 의무를 진다. 이 중간 예납이랑 관계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전제 하에서 지금 세금이 낮은 쪽으로 지금 가겠다는 뜻인데 탈세 시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는 이 중간 예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뭐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세금 부담이 큰 거에 대한 전제하에 대해서 공제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세금을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죠. 여기 탈세 시도를 하는 건데 계속. 그래서 아닌 거고. 그 다음에 4번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 및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가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없잖아요. 퇴직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의 금융소득 발생 내역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과세 대상 금액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어디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름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나왔을 거고 내용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김순희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3일에서 발행한 채권 2천만 원을 2022년 1월 1일에 취득을 합니다. 동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12%이고 주식회사 3일은 2022년도 12월 31일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며 김순희 씨는 액면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건 뭐예요? 채권, 이자, 그렇죠. 이자 소득이죠. 그래서 김순희에 대한 부분은 이자 소득이고요. 그럼 여기에 2천만 원에 12%만큼 적용하면은 1년치 이자 금액이 나올 거예요. 240만 원이죠. 거기에 세율을 14% 하면은 33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의 이제 소득 금액은 얼마냐면은 2천만 원에 12%한 24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율이에요. 14%가 33만 6천 원.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친한 친구에게 급한 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해 이자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자 소득이고요. 물론 1천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박영희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주식 500만 원을 구입하여 투자를 시작하였고 2022년도 초에 현금 배당 5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죠. 500만 원 구입해가 투자를 했고요. 현금 배당을 받았대요. 그럼 배당금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배당 소득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영수입니다. 2022년 7월에 자동차 보험 가입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아파서 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 소득입니다. 김삼일 씨의 2022년 사업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사업 소득 금액. 자, 한번 봅시다. 자, 기업. 김삼일 씨는 상가 A를 2022년도 7월 1일부터 5년간 임대하여 임대료를 매월 25만 원씩 수령한다.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치니까 6개월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15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익 금액이죠. 그 다음에 2번 상가 A와 관련하여 2022년에 회계상 해당 기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은 30만 원이고 세법상 한도액도 30만 원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세법상 한도 30만 원, 그다음에 비용 처리한 30만 원인데 뭐 이거는 뭐 비용으로 뭐 인정되니까 그냥 이거는 필요경비로 그냥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없는데 이거는 그냥 빼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상가 A에 해당 기간 관리비로 10만 원 지출할 때요.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이것도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50만 원에서 비용이 40만 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1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